이번 시장은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절 부동산 시장론으로서 오늘 배울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변천 과정,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렇게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첫 번째, 시장과 마케팅입니다.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시장이 기능이 더욱 다양하고 이제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물물교환 형태의 시장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여러 다양한 경로의 시장이 생기게 돼가지고 직접 거래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장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S 상의 시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요즘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맞댈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SNS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좀 편리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거의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또 되기도 했는데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시장과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의 장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공간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시장과 마케팅이라는 거는 시장은 공간적 의무를 초월해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도 있고요. 각종 서비스 수집 활동, 상품 수급, 사후 서비스, 사이버 마켓 영역이 넓고 방대합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시장이 공간적인 기능에서 활동적인 기능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이제 시장을 했으니까 마케팅은 시장 조사에서 시작해서 시장 조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케팅은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제품 생산, 판매 후 서비스, 판매 후 시장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출발점은 어떤 사람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이제 발전해 왔던 것들은 인간의 호기심, 사람의 욕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구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위부터 상위 욕구까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는 되게 고차원적이다, 저차원적이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차원적인 욕구도 고차원적인 욕구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건이다, 욕구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욕구는 이렇게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위로 상위 욕구의 어떤 욕망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는 생존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처음 매슬로우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욕구에 대한 비판과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슬로우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영학자도 아니고요. 부동산 학자도 아니고요. 음,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밝혀낸 이런 인간 욕구 5단계를 지금 여러 학문 분야,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학문 분야에 모두 많은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아니면 어떤 이론이나 개발들은 하나다 하고 우리가 거의 연결이 돼 있다 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론 첫 시간에서 아니 개발론의 여러 분야 중에 속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슬로우 욕구 5단계가 여러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장과 마케팅에서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사람이 해소돼야 될 욕구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다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 사회에서 어울리는 여러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고 어떤 분야, 그 다음에 어울리다 보면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요. 그 존경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가려는 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설인데 또 이제 한번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전, 거리 유지, 안전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생활하거나 뭐 식당에 가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모임도 자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리적인 욕구도 이제 뭐 간신히 해결이 됐다면 안전의 욕구 때문에 사회 활동이 전혀라기보단 굉장히 많이 통제가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우리는 안전의 욕구까지만 지키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뭐 집에서 자아 실현을 해도 되고 책을 써도 되고 뭐 이런 활동을 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욕구에서부터 막히다 보니까 그 상위 욕구까지 가기는 지금 힘이 들어요. 나름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피폐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전염병이나 질병 때문에라도 우리가 잠시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것 또한 견디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장과 마케팅에서 부동산 시장의 의의를 한번 보면 시장의 주된 기능은 거래하고 교환의 장소이다. 요즘은 단순 교환 의미에서 벗어나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시장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보이스의 저서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상품의 교환, 상호 유리한 조건의 가액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라 공간 배분, 토지와 공간 이용의 패턴 결정 및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한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생산, 가격 결정, 교환의 방법, 그리고 교환을 위한 각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설은 유형에 따라서 토지시장, 주택시장, 상가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용 형태에 따라서 임대, 매매 시장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는 지역성, 수요와 공급의 분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공급의 단기 고정성이 있습니다. 지역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알 거예요.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위치의 어떤 고정성과 부증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의 지역성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수요와 공급의 분화성, 수요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사회기구, 수요와 공급의 분화성이 될 수가 있고요.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비공개성은 유통 과정이 단순한 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요. 따라서 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거래의 비공개성이고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건 이제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데 부동산을 규격화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이든 경제적인 법적인 방법이든 표준화가 힘들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은 객관화될 수가 없고 수요와 공급량도 표준화될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공급의 단기 고정성, 부동산은 부중성, 부동성, 내구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고요. 장기간 소요가 돼요. 공급을 하려면. 예, 그래서 이건 공급의 단기 고정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동산 마케팅을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활동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생산과 소비가 중심이 되고 생산과 소비 중심 구조에서 파생된 재반 활동들이 보충되는 것, 부동산의 생산이란 신규 부동산의 공급을 얘기하고 토지에 대한 공급 방법은 용도 변경을 통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토지의 그 부중성, 그죠?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국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토의 그것이 토지가 되는데 그 토지도 이제 용도 지역지구제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땅 끼리끼리 쓰고 끼리끼리 개발해라. 용도 지역지구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공급 더 이상 만들거나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용도 지역지구제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이라는 건 반드시 있고, 법적인 개선을 통해서 쓸모있게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토지에 대한 공급 방법은 용도 변경을 통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수요자, 그 다음에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공급자가 되고요. 개발자 및 건축물, 신규 공급자를 최초 공급자라 하고요. 최초로 분양받은 지위에 있는 자를 최초 수요자라고 합니다. 최초 수요자. 부동산 상품의 구조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어떤 총량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공급의 양과 이에 따른 수요의 동향에 따라 상품이 구성이 됩니다. 1단계는 상품의 효용이라는 측면, 2단계는 효용이라는 거에 포장하는 단계로서 패키지, 브랜드, 스타일이 첨가되고요. 3단계는 실제 제품에서 AS, 신용, 보증 등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대 제품이라고 하고, 부동산에 있어서 적용은 분양 전략 시 중도금 무이자 제도 도입, 하자 보수 기간 확대, 분양 기간 중 재테크 상담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품 개발 방법은 다양하고 강범위하게 확대되고 원초적 효용의 비중이 그 외의 비중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제품에 대한 전략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 제품에 대한 전략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인간도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아프고 늙고 죽고, 이게 이제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인간의 생애 주기. 근데 제품의 생애 주기도 있어요. 그게 부동산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제조 제품이 됐던 간에. 그래서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마케팅 이론을 펼치는 게 맞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제조 제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품의 초기 도입에는 낮은 인지도에 의해서 광고 활동이 많아지고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성장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이 과다하게 전개돼서 시장 침투, 제품 차별화, 판매, 채널 설정, 판촉 지원, 다양한 마케팅 행위가 진행이 되고요. 성숙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할인 가격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진행이 된다. 쇠퇴기에는 수요가 급속히 감소, 매출액이 줄어들고 생산 및 판매가 약화됨으로써 시장에서 철수하는 전략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상품, 주거상품, 상업, 공업, 농협, 기타가 있고, 부동산 거래 방법에 따른 상품은 매매, 임대용, 단순 이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전략 도입기,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낮은 인지도, 높은 광고 활동, 비용 과다, 수익 과다.
성장기, 수요 증가, 경쟁 과다, 시장 침투, 제품 차별화, 채널 정리, 판촉 지원, 성숙기, 시장 점유율 확대, 교체 수요, 할인 가격, 이익 감소, 쇠퇴기, 수요 감소, 매출액 감소, 시장 철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의 가격 결정 두 번째, 수급의 불안전, 지역적인 편차가 크니까 어떤 경제 동향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비합리적인, 비객관적인 상품 가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객관화하기 위해서 공인가격제에 의한 감정평가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공시가격제도에 의한 기준가격제를 통한 국가에서 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어떤 유형이 있는데 심리적 가격의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명성가격, 단수가격, 단계가격, 관습가격이 있습니다. 명성가격은 품질, 브랜드, 이름, 높은 품격 등에 이제 호소를 하는데 어떤 명성이 있다, 없다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성이 있는 거. 요즘 가전제품 중에 LG에서 나오는 LG 시그니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에서. 근데 명성이 있고, 품질이 있고, 브랜드, 높은 품격, 그걸 이제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수 가격은 심리적인 거죠. 990만원, 1990원. 일부러 단수를 매겨가지고 가격이 좀 싸다는 거, 이런 100원 때문에 싸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끔 심리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다 하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10원, 100원을 가격을 할인해 주되 단수 가격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 보면 별게 아닌데 기업으로 보면 이게 큰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계 가격. 동일 상품에 만원, 2만원, 3만원 등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 각자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추석 선물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범위를 이제 정해놓은 거죠. 단계적으로. 만원부터 5만원, 5만원부터 10만원짜리 사이에 상품을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각자 이제 폭넓은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가격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아니면 뭐 겪어봤을 일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관습 가격, 오래전부터 매겨온 가격들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내려온다는 가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지어 가격의 유형으로 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부동산 상품의 유통 구조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통구조의 시스템의 의미는 별로 크지가 않고요.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적 규제, 유통 매개체의 특성에 따라 판매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 소매상 등 몇 단계의 유통 채널이 존재하면 이제 이거는 제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부동산 마케팅에 있어가지고는 유통의 구조가 4개가 있어요. 4개.
분양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거래 형태가 있고, 둘째는 중개소를 통한 간접거래, 셋째는 경매, 공매를 통한 유통체제, 넷째는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가 있는데, 또 토지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지역 개발 여건과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좌지우지되는 게 이제 유통 구조고, 이용자의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성,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 개별적인 거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신규 공급 부동산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특별 분양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와 같은 거죠. 첫 번째는 분양을 통한 공급, 둘째는 중개소를 통한 간접거래, 셋째는 경매, 공매 제도를 통한 유통체제,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촉활동의 수단으로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홍보, 구전효과 이렇게 알아보도록 했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마케팅과 관련된 용어 해석 및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고객, 고객, 반복 고객, 지원자, 옹호자, 파트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객 정보 파일을 가지고 이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고객 접점 및 서비스 개선. 고객 접점이라는 건 뭡니까?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고객 서비스, 불만스러운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고객의 욕구를 더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벤트, 사은 행사, AS, 대고객 인센티브, 고객의 이탈률 관리.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 우리 매장, 우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고객은 반드시 재방문을 하고 재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탈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객 접점 서비스가 잘 됐을 때,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때 고객이 이탈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고객 이탈을 막는 것도 큰 고객 관리 중에 중요한 고객 관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감성 마케팅이 있는데, 심볼이나 메시지, 이미지 등을 부각하는 거, 감성에 이제 호소하는 게 감성 마케팅이다.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계산적이라는 거, 야 같다는 거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지.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이 추구를 위해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실리적이고 냉정하고 정이 없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이 감성 마케팅이 통하는 거죠.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향수를 자극한다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복합적인 개념이 이게 되겠죠. 감성 마케팅이.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오히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벤트나 사안 행사, AS 뭐 이런 것들의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감성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 들어서 더더욱. 라본이 있고요. 4번 정복 마케팅.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촉진활동을 집중시키는 것, 비교 광고, 타사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것. 조금 약간 약간 비열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기업의 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타사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우리 쪽에 모델하우스 앞으로 가실까요? 하고 유인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광고를 비교 광고를 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략적 마케팅, 자사의 능력과 주변 환경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전략적 마케팅이에요. 전략이 있어야죠. 전략과 전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표종 마케팅, 전체 시장 속에서 세분화된 특정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인데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표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시장 위치화의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번을 볼게요. 쇼트 분석이에요. 쇼트 분석.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이에 대응시키려는 전략인데 강점, 스트레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opportunities, 위협, 드레스 이렇게 4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쇼트 분석을 해서 분명히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우리 자사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신선한 해산물 산지 공수, 저렴한 임대료, 단골 손님이 많다, 뛰어난 미모의 사장님, 이런 게 이제 강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뛰어난 미모의 사장님은 미모를 칭찬해서 나쁠 사람은 없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는데 미트 사건 이후 그 다음에 뭐 성희롱 칭찬과 성희롱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미모를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여성의 미모, 남성의 미모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문제가 되려면 되고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해주면 좋겠다. 강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리고 약점,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다. 부동산 분양 사무소에 갔더니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라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그 부동산 인테리어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 주방 이모가 랜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회는 어떤 우리 자사 회사만의 기회라는 것, 장점 아니면 기회, 강점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입지적인 선택을 봤을 때 주위에 해산물 전문점이 없다. 한 블록만 넘어가면 오피스 밀집 지역이다. 사무실이 많아야지 해산물 전문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아야 아직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알릴 기회가 있고 홍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거. 드레스 위험이라는 거. 바로 옆집에 포차가 오픈한다.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호불호가 갈리는 해산물 메뉴.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 해산물 메뉴.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다. 그럼 해산물과 곁들일 수 있는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해산물점과 다른 그 경쟁사들 위협이 많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적어서 뭐가 강점이고 약점이고 기회고 위협인가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쇼트 분석도 가능하고요. 부모님이 가게를 오픈한다.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본인이 뭔가 오픈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신을 한번 쇼트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